전북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현민입니다. 지난주 내내 외신에서 떠들고 있는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20년 만인가요? 다시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서 어수선한데, 저는 오면서도 라디오에서 아프가니스탄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 영상을 마침 제가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강의할 때 자주 인용하는 영상이어서 여기 목사님들께 그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참 인간의 탐욕이 불러오는 몇 가지 현상 중에 가장 큰 재앙으로 오는 것이 전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구상에 제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전쟁들이 또다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국지전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난주부터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이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과 함께 또다시 마음 아픈 일들이 며칠 내로 잠잠해질 것이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켠을 또 먹먹하게 합니다. 그 아까 영상에 피카소의 일대기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이 주인공은 피카소가 아니라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이죠. 이게 이제 파리의 만국 박람회 피카소가 출품한 작품인데요.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은 사회적 경제 이야기하면서 꼭 나오는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혹시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영어로 하면은 마운튼 드래곤, 그러니까 용의 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는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스페인 북쪽에 대서양과 접해 있는 곳에 있고요. 바스크 지방이라고 하는 스페인에서 가장 작은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하고 거의 국경지대, 접경지대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사회적 경제, 특히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알려지면서 한국 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해외 연수의 지원을 통해서 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회적 경제로 공부하던 중에 한 14년인가요? 제가 2008년에 가방 메고 그 몬드라곤을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까 영상에 나온 내용인즉 이겁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전 세계적으로 독일의 나치즘,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파시즘, 이러한 그 파시스트들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알려졌는데, 사실은 세 번째로 또 굉장히 유명한 파시스트가 있죠. 스페인의 바로 프랑코라고 하는 당시의 장군이었고요. 원래 스페인은 그 공화정이 잠깐 있었고, 그 전까지 스페인 국왕, 이사벨 여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이 무적함대 스페인의 그러한 나라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화정으로 바뀝니다. 민주적인 국가체계로 선출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데 그 프랑코가 군사 쿠데타를 1937년에 일으켜요. 그러면서 스페인을 집권하게 되고요. 그 집권의 과정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자들이 스페인에 집결하죠. 그래서 이 쿠데타 프랑코 군대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에 참여했던 해밍웨이가 소설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우리나라를 쓰게 되죠. 거기에 보면 잉그리드 버그만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 멋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 군대가 사실은 반쿠데타, 전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도 참전을 했었고요. 중국과 이런 민주주의자들이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참전했던. 그런데 게르니카라고 하는 곳이 왜 중요하냐면은 프랑코가 이 쿠데타 이후에 그러니까 이 기선 제압을 해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지역이 바스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코가 히틀러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파시즘에 반대하는 극렬한 이 바스크 지역의 주민들을 몰살시켜야 되겠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베를린에서 최초로 나치의 폭격기가 뜹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비행기가 총만 쐈는데 폭탄을 싣고 가서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시범 실습을 한 게 바로 저 게르니카였어요. 당시에 7,000명, 남아있는 건물의 60%가 완파돼 버렸고요. 주민들의 3분의 1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게르니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곳이냐면은 바스크 지역에 7개 부족의 부족장들이 모여서 게르니카의 떡갈나무 밑에서 부족의 족장회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그 지역의 중요한 의사들을 결정하는, 그 결정에 의해서 쿠데타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극렬한 민주적 저항들을 일으켰죠. 그래서 게르니카라고 하는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건데요. 그래서 이제 피카소가 그 참혹한 현장을 그림으로, 그 원본도 그래서 이거는 칼라가 아닙니다. 그림이 흑백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발을 한 그러한 역사들. 다르게 말하면은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그 게르니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요. 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도시 전체의 경제적 시스템들을 협동조합이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을까요? 거기에는 또 숨어있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캐톨릭 신부인데요. 그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아리에타라고 하는 신부가 이 반쿠데타의 종군 기자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잡혀요. 현장에서, 전투 현장에서 잡혀서 이분이 사실은 총살되기 직전 전날 밤 9시에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터덜터덜 걸어서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도시로 오게 돼요. 그때가 1941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몬드라곤이라는 곳에서 신부로서 가르치고 성직자로서 역할들을 하면서 바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크고 자라서 최초의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을 계속 분사시켜내면서 여러 협동조합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지금의 협동조합 연합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있지만은 또 하나 몬드라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스페인에는 예를 들면 안달루시아나 바르셀로나가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끊임없이 분리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영국으로부터 스코틀랜드나 계속 아일랜드가 분리 독립 주장하고 있듯이 그러한 그 분리 독립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바스크는요 언어가 다릅니다. 스페인 말을 안 써요. 바스크 말을 새로 자기들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알 수 없는 대표적인 언어로 일본어하고 바스크어를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문화권인데 이 가타카나 특히 그 한문화가 아닌 히라카나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중국의 활자체이지만 어순이 다르잖아요. 중국어와 어순이 다르잖아요. 바스크 언어는 더 다르다고 해요. 제가 이제 바스크 언어를 모르니까 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다르죠. 그만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적인 상황들이 반영된 것이, 경제적으로 반영된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바스크 지역은 공간적으로도 변방이다 보니까 스페인 중앙정부로부터 별로 도움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별도의 이러한 협동조합과 같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냐면은 저는 사회적 경제의 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 그리고 이거는 경제만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회적 경제의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와
또 전라북도, 진안 등등의 조례를 중심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지잖아. 근데 결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 경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시대마다 지역마다 특색이 반영된 경제 시스템이 있어 왔죠. 그게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지금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200여 년 동안 구축됐을 따름이에요. 이게 영원 무궁화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지역경제는 또 다르죠. 역사적으로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저는 정말 그 지역과 또 나라든 그 구성원들에 의한 합의된 경제 방식, 저는 그것이 바로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도시인 몬드라곤도 역사와 정치와 문화 등등과 이 경제 시스템이 결코 동떨어질 수 없다. 그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것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시대, 아까 전쟁 이야기 했으니까 코로나 시대는 간단히 넘어가죠. 저는 코로나가 가져다 준 가장 무서운 풍경 중에 하나가, 기생충 영화 다 보셨어요? 기생충의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주인집 가족이 휴가 갔다가 비와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생쇼를 벌리다가 그 집에서 가족들이 빠져나오죠. 그리고 자기 살던 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고지대에서 밑으로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이 굴레방다리를 지나서 그 동네까지 오고, 그나마 그 동네에서도 반지하로 내려가니까 물이 차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비는 억수로 쏟아집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비는 억수로 쏟아지죠. 저는 그 장면이 기생충에 있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었는데요. 저는 코로나 상황이 그거를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아까 전쟁도 그렇고요, 코로나와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질병, 특히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 위기 상황,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러한 위기 상황들이 공평하게 작용하나요? 코로나에 걸리면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죽기는 매 일반이에요?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재난은 불평등하죠. 없는 사람에게 더 혹독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 소나기가 퍼부는 것처럼.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저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균열과 사회의 해체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 배웠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사회로부터 내몰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온 것처럼요. 그래서 일상적 관계가 단절되고요. 그 사람의 정신병적 증상 때문이 아니죠.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자기 집안, 자기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나가면은 눈총 받고, 나가서의 자존감, 자기를 표현하고 만남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자존감까지 상실하게 만드는, 저는 그러한 공동체의 해체와 사회의 해체, 저는 이러한 것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몰릴 때마다 낙인 효과라고 하는, 누가 그 전파자이고 누구 때문에 일어났고 무슨 사건에 일어났고 거기에 네가 있었어 라고 해서 사람을 계속 밝혀내잖아요.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의 위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소상공인들 1년 반입니다. 많은 분들은 너무 많은 인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리해고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무 잔인한 말이죠. 지 자식이 죽고 지 부모가 죽으면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표현하지,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할 거예요. 저는 경제적 한 가십처럼 한국의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예, 맞습니다. OECD 평균의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스스로 연착륙하지 못하고 경착륙,
스스로 있는 돈까지 버티다가 까먹고 문 닫는 것,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그렇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 그래도 IMF 이후에 우리 비정규직이 이미 50%를 넘어서 60, 70%가 되고 있는데 이게 더 확대되는 것. 그나마 정규직, 고용직도 실업의 확장으로 해서 자꾸 늘어나는 것. 이게 맞나요?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의 대책들이 사실 다릅니다. 미국은요, 주정부든 중앙정부든 우리처럼 기본소득 내지는 재난지원금으로 돈 나눠주는 곳으로 하고 있어요. 또는 거기에 맞는 세금, 내일 세금들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근데 유럽은요, 가능하면 해고를 안 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우리 재가 서비스라든지 노인 돌봄이라든지 이러한 사회 서비스 종사자 있죠. 작년에 유럽은 그분들을 대부분 공무원화 시켰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방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유럽은 오히려 해고를 막게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그리고 공공적 영역에 있었던 분들을 공무원 수준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해고는 어쩔 수 없다. 기업의 것들은 정부로서는 이거는 치해법권이기 때문에 해고는 어쩔 수 없으니까 돈 나눠주기 식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럽과 같은 모델로 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노동계가 노동계의 그러니까 이 구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시스템. 사회안전망이 뭡니까? 맨 밑에 썼듯이 스웨덴 노무현 정부 DJ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가 롤모델로 삼았던 사회복지국가의 대표적인 형태이죠.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지금도 이제 집권당이죠.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대담할 수 있다. 혁신도 사회적 안전망들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당장에 내일 먹고 살 것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근근히 끼니 때우는 것을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 다음에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보내고 신뢰를 보내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이유예요. 전 세계에서 투표율 스웨덴이 가장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소한 정치를 바꿔내는 것들이 정치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아요. 한국의 노동자들 비정규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장으로 갈 시간이 없잖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최소한 스웨덴은 내가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적인 또 물리적인 안전망들을 국가가 사회가 갖추어주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려되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한국판 뉴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세 가지 뉴딜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린 뉴딜.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떤 에너지, 환경 등등의 산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린 뉴딜 또 하나가 뭐였죠?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참 미국에서 루즈벨트라고 하는 두 명의 루즈벨트가 있었죠. 1901년에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었고 1933년에 했던 루즈벨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민주당의. 저 사람은 유일하게 미국의 4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이후에 어쨌든 4선 이후에 다음에 루즈벨트는 죽었지만은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해서 재선 4년 중임제로 대통령 선거를 바꾼 거거든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했던
유명한 뉴딜 정책은요, 우리가 TVA 사업이라고 하는 테네시간 인근의 개발공사라고 하는 이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1차 년도에 최초 당선되자마자 루즈벨트가 유명한 당선 선언 연설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짧게는 1925년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최초 100일 동안, 내가 집권하자마자 초반 100일 동안 작사를 낼 거야. 어디를? 제일 먼저 한 게요, 은행을 문 닫게 합니다. 폐쇄 조치예요. 그래서 정부의, 우리로 따지면은 연방 정부의, 우리의 기획재정부와 같은 연방 정부의 통제에 은행이 응할 거야 말 거야. 공적, 그러니까 사실은 1860년대부터 10년 텀으로 계속해서 공황이 일어났거든요. 공황을 일으킨 그 거품 경제의 주범이 은행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은행 폐쇄 조치 이후에 너네들이 돈 갖고 장난치지 마. 경제에 있어서 거품, 버블을 자꾸 만들지 마. 그래서 일단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 뉴딜 정책과 같은 통제에 분명히 따를 것들이 약속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조건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 자본들, 돈을 막 찍어냈거든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우리 한국은행처럼 국책기관이 아니잖아요. 은행들이 출자한, 은행들의 이사회들이 은행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돈을 찍어내는 조폐권까지 있어요. 그러한 미국 은행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부터 뉴딜 정책은 시작해요. 그리고 2차까지 이제 100일 동안의 기선을 확 잡았으면은 2년 뒤에 2차로 여전히 공공 프로젝트는 진행하지만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됐던 거는 농업에 대한 지원금, 그 다음에 세금을 더 확보하는 거, 나온 것처럼 노동관계법, 와그너법이라고 하는 노동관계법으로 노조를 만드는 것들을 합법화시키고요, 단체 교섭권과 파업권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회보장법, 각각의 실업, 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것들을 집행을 합니다. 우리 IMF랑 정반대 아닌가요? 저는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 개혁이 빠지지 않은 가운데서 코로나가 끝날지 아니면 익숙해질지 모르겠으나 포스트 코로나는 불가능하겠죠. 이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지형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실은 순서를 배치해서 결론부터 제가 원체 재미없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 저는 사회가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1995년에 동서양에 큰일이 있었어요. 재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미국에서요, 시카고에 폭염이 일주일 동안 40도가 넘는, 우리 35도면은 이 열대야잖아요. 38도, 40도가 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가지고요, 불과 이틀 만에, 이틀째에 발전소 송전솔로가 다 셧다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날도 뜨겁죠. 밤에는 불도 안 들어와. 냉장고도 가동 안 돼. 선풍기도 가동 안 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사람들이 나다닐 수도 없고 모든 상점들은 다 약탈당해 버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나오는 것처럼 약 800명 가까이가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노약자들입니다. 체감 온도가 45도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깜깜해, 무법천지야. 그러니까 밤에 나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카고 폭염 사태 이후에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사고가 많았던, 예를 들면 10개 지역들을 꼽아보니까 다 어디겠어요? 흑인 밀집 지역, 슬럼가들. 거기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약탈이 가장 많았던 곳이었죠. 그런데 피해가 제일 적었던 지역 10곳을 마찬가지로 꼽아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카고 인근에 흔히 타운이라고 하는 그래도 부유층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는 민병대, 민간 경찰들도 동원할 수 있는 그 지역들이 피해가 제일 적었겠죠. 네, 첫 번째. 그래서 재난은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 마을이 독특하게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인구 구성들이 달랐습니다. 피해가 컸던 10개의 마을들은 대부분 다 흑인이었는데요. 피해가 제일 적었던 10개의 마을에 포함되어 있던 그 마을들의 공통점 중에는 흑인 플러스 남미에서 그 이주한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미 분들은 일 끝나고 저녁 때 그냥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술도 한잔하고 거기서 무슨 그 삼바 춤도 추고, 평상시에 이웃 주민들과 함께 카페나 또는 공터에 모여서 함께 수다 떨고 함께 서로를 이렇게 만나는 공동체가 유지됐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지만은 그 지역사회가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판이할 수 있다는 것들을 미국 정부가 알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이 알게 돼요. 그분들은 불 꺼진 밤에도 누구네 집에 노약자만 사시는데 괜찮아? 당신네들 물 안 떨어졌어? 아이들은 괜찮아? 서로의 안부들을 물어보면서 일주일을 함께 버텨나갔던 거예요. 약탈이 일어났을 때 우리로 따지면은 이 자율방범대처럼 구성해서 외부의 이러한 습격이나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었던 거고요. 저 시카고에서부터 출발한 게, 그래서 저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본격화된 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막 떠들고 있는. 그래서 마을의 빈 곳과 공터들이 우범 지구가 될 수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주민들의 커뮤니티로 바꿀 것인지, 그게 이러한 큰 사건이 터질 때 한꺼번에 몽땅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해 여름에 저게 터졌으면은 겨울 1월 달에 일본 그 유명한 고베 대지진 일어났죠. 여기도 한 열흘 가까이 통제가 됐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근데 고베 대지진 때 저기 나오는 것처럼 6,500명 가까이가 사망했던, 이 앞에 있는 게 저는 이렇게 볼 수 없어서 뒤에 보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고베 대지진 때도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인터뷰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탈출하셨습니까? 어떻게 탈출했겠습니까? 보니까 60%는, 일본은 매뉴얼 사회라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이 지진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하는지에 대한 훈련된 것에 의해서 어쨌든 그 훈련에 따른 자기 노력으로 이 지진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탈출할 수 있었다가 60%가 넘었습니다. 나머지 약 35% 중에 첫 번째, 국가의 경찰과 군대와 이란 우리 소방대와 같은 훈련된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탈출했다. B, 가족과 친지와 이웃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어떤 게 많겠습니까? 두 번째가 더 많겠죠. 당연히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면은 가족과 친지의 이웃의 도움으로 탈출한 게 37%였습니다. 그럼 국가의 도움으로, 경찰이나 군대나 소방대 도움으로 탈출한 분들은요 1.7%밖에 안 된대요. 문제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부터 국가의 공공과 그 다음에 시장에 의해서 프라이빗, 사유라고 하는, 공유와 사유 이전에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재난적 상황에서 우리는 더더욱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목사님들께서 아시겠지만은 개념 규정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사회도 어려운데 사회적 경제예요. 어쨌든
이 경제란 말은 아시겠지만 경세재민의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이코노미라고 하는 영어는 그리스로부터 나왔는데요. 오이코스, 가정, 우리가 말하는 집, 가정, 홈과 같은 오이코스의 노모스, 오이코스 노미아인데요. 가정을 관리한다.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 살림살이라는 뜻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경제라고 하는 오이코스 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두루두루 쓰였대요. 하늘의 질서, 신의 섭리, 우리 팔다리 신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나라의 살림살이, 이러한 곳곳의 용어로 주로 질서, 안정적인 이러한 의미로 경제라는 말이 쓰였는데, 지금처럼 자본을 투자해서 돈 버는 것으로 경제라는 말이 바뀌었잖아요. 언제?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지. 경제학이라고 하는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담 스미스도 엄밀히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거기에 국부론에 유명한 한 구절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오늘 저녁상이 풍요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배려 때문이 아니라 푸주간 주인, 빵집 주인, 그들의 이기심이 덕분이다. 근데 그들의 이기심이 자기 돈을 벌든 자기의 물건을 팔기 위한 이 이기심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조정되어서 우리의 식탁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는 지금의 자본의 시장 경제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생활의 필수품들은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지켜야지 될 것인지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것은 동정심이었어요. 공감 능력, 심퍼시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웃에 대한 공감들을 함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묶어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거였는데, 그 이후에 경제학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의 한 영역들이 딱 학문적으로 정립되면서 경제학이 새롭게 경제를 규정합니다. 어떻게? 경제학이란 선택과 집중의 학문이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하게 과학처럼 경제학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설을 세웠는데요. 두 가지 가설이에요. 경제학에서 설정하는 가설은요. 첫 번째, 인간은 합리적이다. 두 번째, 시장은 효율적이다. 이 두 가지 가설인데요. 인간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에게 최적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최적의 선택이 뭐냐면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닙니다.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저녁 때 가서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오랜만에 짜장면을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 모인 몇몇 목사님들끼리 김치찌개에 함께 밥을 먹는 게 좋을지. 그러면은 짜장면 먹기로 했으면은 지난 읍내에 나가셨을 때 아무 집이나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들어가시잖아요. 우리는 다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집이 싸고 맛있고 양도 많은지, 즉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 나에게 최적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의 첫 번째 가설입니다. 그런가요? 신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존재인가요? 그러한 경제학의 가설, 그런 속에서 인간은 사실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최선의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이 가설, 그러면서 경제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바뀌어버렸죠. 저기 나온 것처럼 경제라는 것은 무한한 욕망을 가진 개인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만족의 극대화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오넬 로빈스라고 하는 런던 경제학 교수가 1930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90년 전 이전에는 경제를 저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주류 경제학에서는 저 가설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철학 이래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고, 인간은 욕망을 절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자원의 희소성은 당연하죠. 우리의 욕심만큼 모든 자원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다 우리의 모든 나의 희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나요? 만족은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조정하는 거죠. 이웃도 함께 돌아보고요, 부모 자식도 돌아보고, 어떻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반찬 만들어내라고 사모님들한테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유한한 자원 속에서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것도 자기의 최적의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존재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경제학의 개념 규정들을 갖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경제학자 중에도 시카고 학파라고 하는 그들의 개념 규정이에요. 경제에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 아이들은 또 배우지 못하고 있죠. 2차 세계대전, 아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케인즈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죠. 유명하죠. 이분이 사실은 유효수요 창출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들, 그래서 국가가 정확하게 정치가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뉴딜의 근거들을 만들었던 분이 1930년, 90년 전에 예견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은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고도 지금보다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했어요. 10년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보면은 기본소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본소득, 이 코로나 있기 전에 2019년까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본소득 이야기할 때요, 작년에 그 민주당 그 비례 이거 할 때 들어왔던 기본소득당, 기본소득 정책들이 그래도 앞으로 10년 뒤에는 시범적으로 실시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국민들,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기본소득 비씨무리한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정치적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케인즈의 경제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 저 논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난 90년 동안 수많은 과학의 발명에 의해서, 지금의 자본주의의 잉여 생산들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눈부신 과학적 진보, 그죠? 과학기술의 성장을 통해서 엄청난 생산력들이 확보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잖아요. 그 탐욕의 경제, 그래서 우리가 통밥으로요, 한국까지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충들을 구분할 때 상위 1% 이야기하죠. 중위 20% 이야기합니다. 하위 80% 이야기하잖아요. 하위 80%. 국민의 80%가 하위라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경제적 통계 그렇게 잡잖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해도 하위 60%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위 60%. 국민의 60%가 하위층이라고 하는 거, 지금 10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미국과 영국과 독일에서도 하위 80%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통계적으로 나올 텐데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저 예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의 집중, 불평등이 만연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1980년 신자유주의의 급속도로 그 강국들이 벌어졌죠. 저는 사회적 경제의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들의 본래의 본령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기 위한 것,
저는 그것이 사회적 경제의 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지구상의 협동으로 상징되는 개미나 벌보다 우리 DNA는 훨씬 더 많은 협동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 역시도 거의 뭐 130년, 150년 전 분이 되셨지만은 상호부조론이라고 하는, 만물은 서로 돕는다고 하는, 인간과 인간끼리도 돕고요, 인간과 인간이 하는 다른 생명체와 지구적인 이 네트워크는 사실은 생명의 사슬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독고다이처럼 인간을 비유하는 거죠. 가장 협동이 유전자적으로 면밀히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힘도,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등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생명의 관리자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구상의 우점종으로. 결국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은 그래도 똑똑한 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경제가 아니라, 약탈적 경제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돈 버는 경제가 아니라 살림살이 경제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이, 집안 구성원들이 굶어 죽지 않고 눈바람, 비바람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안정된 가정 내의 조화로움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 두 번째, 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무한 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연대할 수 있는 사회. 이웃에게 눈을 돌릴 수 있고 사회적 약자에 눈을 돌릴 수 있고 협력과 연대가 일상적 관계로 끈끈이 살아남아 있는 사회.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모습이고요. 그 구성원으로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규범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요. 그런 속에서 스스로의 자기의 규범적 기준들을, 우리가 말하는 황금률이라는 게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하고 남한테 받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신념으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을까요? 저는 이 한반도에 자리 잡은 우리 민족이 굉장히 독특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계의 유일무이한. 어쨌든 고조선을 세울 때 단군이 건국 이념으로 삼은 게 홍익인간 제세이화였잖아요. 예.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의 비슷한 시기에 이 중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나라 세울 때 홍익인간으로 나라 세운 나라는 아마 고조선이 유일할 것 같아요. 대부분 나라 뭐였습니까? 나라 세울 때 부국강병이었잖아요. 힘센 나라 만들어서 국민들 편안하게 하겠다. 주위에 있는 나라의 침범도 막지만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세력도, 영토도 확장하고 세력을 늘려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부국강병이 아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국 이념은요, 삼국시대 고려 조선까지 이어 내려왔습니다. 무엇으로?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대동사상으로. 불과 한 세대 전까지 마을마다 대동계라는 게 다 있었잖아요. 대동계. 그게 뭐였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대동계 잘 보십시오. 있는 사람은 더 냅니다. 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워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명나게 한바탕 노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예를 들면 유친께 상을 당했을 때도 사실은 재산과 여유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이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렴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 대동이라고 하는 것은 큰 천막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 대동의 마음들이 첫 번째로 박살난 게 있었죠.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박정희에 의해서 저는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정신, 근면자조 협동이잖아요. 여기에 혹시 새마을운동 때 울릉 나가신 분은 안 계시죠? 좀 전 세대시죠.
그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하면은 아침부터 삽 메고 나가셨잖아요. 예. 그때 혹시 끝나고 일당 받으신 분 계세요? 저희 부모님이나 삼촌들, 형님들 일당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강제 동원한 거죠. 예.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서 배운 거잖아요. 새마을 운동이. 그래놓고 천리마는 실컷 욕하는데 우리의 새마을 운동은 희한하게 비슷한 시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국민 동원령을 통해서 일을 했어. 근데 새마을 운동은 여전히 칭찬 일색이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예. 과연 그럴까요? 새마을 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일당 안 받으면서 나왔던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노래에 나온 것처럼 마을길도 넓히고요, 도로도 닦고, 그 다음에 이 다리도 놓으면은, 그리고 초가집도 없애고 담장도 새롭게 시멘트로 하면은 우리 마을이 잘 살 거를 기대했어요. 우리 마을이 잘 살게 됐습니까? 새마을 운동 이후에 70년대 한국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죠? 우리의 가난한 집 아이들은요, 서울로 올라가서 공장에 또는 버스 차장으로 일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해지었고요. 해방 이후에 안정적 기업, 적산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독특한 기업 방식인 재벌이 만들어졌죠.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나요? 어쨌든 동원령에 의해서 기업이 성장하고요, 도시가 성장하는 대신에 농민과 농촌은, 그리고 도시에서도 끊임없이 철거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새마을 운동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잘 살 것 같았고 우리 마을도 농촌도 잘 살아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심은 놈 따로 있고 열매를 따는 놈 따로 있게 됐잖아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87년 6월 항쟁으로 대표되어지는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저는 함께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됐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민주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 IMF 외환위기를 우리가 겪었죠. 외환위기 때 또 어땠습니까? 금모으기 다 했잖아요. 요새 일각에서 뭐 금모으기 다시 하자고 방송에서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지금 목사님들 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금 모으기 하자면 금 내시겠어요? 어차피 IMF 때 다 내셔서 애들 돌반지 100일 반지 없으시죠? 챙겨 놓으셨어요? 그거 내시겠어요? 100이면 100? 다시 내겠냐고, IMF 같은 상황이 와서 다시 내겠냐 그러면은 어느 자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이민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IMF 때 최소한 국가 위기는 넘겨야지 되겠고 우리 회사 안 망해야지 되니까 몇 달 동안 임금 안 받고 절반만 받고 이랬어요. 그런데 구조조정, IMF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진행된 게 뭡니까? 구조조정이었잖아요. 비정규직이 그 이후에 우리 대학 졸업한 애들 몽땅 군대 가버리고 대학원 진학 무지하게 갔습니다. 2, 3년 뒤에 다시 돌아서 얘네들이 정규직 됐어요? 비정규직이 일상화됐잖아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버티면서 지켰던 직장으로부터 명예퇴직 당했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모를까요? 새마을운동의 그러한 것들을 모를까요? 저는 그 불신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협동조합과 등등의 여러 사회적 안전장, 경제적 안전장치들에 대한 요구들은 바로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가야죠.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다시 가야죠. 약탈적 경제가 아니라 최소한 국가가 시장을 제대로 컨트롤 못해요. 그럼 우리를 국가를 움직이기도 하고 직접 시장에 있어서 대안들을 만들어서 사회가 국가와 시장에 대항할 수 있는 힘들을 키워야죠. 저는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히 말하면 IMF 이후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버렸고요. 대한민국의 땅 투기 자본, 지금 LH 이놈들 때려잡을 게 아닙니다. 예. IMF 이후에 어떻게 경제를 개혁하고 구조조정을 누구를 해야지 되는데 그놈은 냅두고 그놈들이 돈 더 벌게 하고 국민들을 구조조정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 상황들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
특히 기업은 떼돈을 벌어가지만 국민들은 가계부채 1,500조 시대, 1,500조 넘었잖아요. 세대당으로 나눠보십시오. 거기에다가 공공부채 올해 안에 1,000조 돌파합니다. 한국 경제력이 흥청거릴 때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 지역은 어떻습니까? 도농 간의 격차 갈수록 커지는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삶의 질,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 시대에 누려야 될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들을 우리는 여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해요. 농촌 인구, 뭐 이건 말하면 잔소리죠. 지난 몇 번째입니까? 임실이 1위고 2위가 지난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장수가 2위, 3위 앞서 있죠. 그런데요,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는 지방이 소멸되진 않죠. 근데 지방소멸이 정말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안은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진안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단체장이 없어질 거예요. 진안 군수가 이제는 우리 군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우리의 대의제로서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이 중에는 지금 군수 꼴보기 싫으니까 이번 기회에 싹 바뀌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좋은 분이 군수가 되는 것과 군수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예. 우리를 대표하는, 그래서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시민들에 의해서, 군민들에 의해서 뽑힌 책임자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정치적으로 갖고 있는 상징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예. 진안군의 공무원들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혜택들이 줄어요. 지금 1인당 주민 몇 명당 공무원 수 뽑아내면은요, 농촌 지역이고 특히 지방 소멸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은 이 1인당 행정 공무원의 그 대민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아무튼 간에 공무원이 줄어들 거고, 세 번째, 예산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예산도 어떻게 줄어들 거냐면은, 예산이 줄어들어도 우리 고정적으로 나가야지 될 도로는 보수 해지되잖아요. 전기, 상하수도 시설 이거 보수 해지되지 않습니까? 건물 관리 해지되잖아요. 즉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들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진안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사라지느냐 못 사라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행정의 예산과 서비스가 줄어들 것이다. 왜? 사람이 준다고 해서 국회의원 없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똑같은 국민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못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은 그 목사님들의 나아바리가 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우리 이웃들 한번 보십시오. 사회 서비스가 행정의 어떠한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할 때 치명적일 수 있는 분들이, 특히 이렇게 넓은 지역에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지역 경제입니다. 경제, 국가 경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요거는 2017년인가 18년 자료이고요. 제가 2010년도에 다시 그때 했을 때, 지금은 어쨌든 전국 17개 중에 전북이 중간쯤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벌어들이는 국가 총소득은 GDP잖아요. GRDP라고 리저널이 들어갑니다. 전라북도에서 벌어들이는 총소득 중에 역외로, 전라북도 외로 이 돈이 빠져나가는 것, 대부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역외 유출이라고 하거든요. 역외 유출이 지금 약 12% 5조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2010년도에 조사했을 때 그때 20%에 4조 5천억이었어요. 그러면은 근 10년 사이에 빠져나가는 돈이 퍼센테이지는 더 낮아졌고 전라북도 경제가 이제 더 커졌으니까요. 그럼 좋아지지 않았나? 예, 좋아질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서울, 경기 다음으로 그전에는 전남이 1위였고요. 전북이 2위였거든요. 근데 충남이 1위로 올라섰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하철이 닿는 곳마다 수도권으로 쪽쪽 빨려갑니다. 예. 희한하게요. 춘천, 원주 다 위성도시 됐잖아요. 천안까지 지하철이 내려오잖아요. 예. 지하철과 함께 돈은 빠져나갑니다. 충남이 가장 크게 늘었어요. 전라북도 충남보다는 좀 더 떨어져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결국 사회적 경제, 저는 한편에 있어서 이게 경제 용어로도 빨대 경제라고 해요. 빨대 꽂아서 우리가 쪽쪽 빨아먹잖아요. 서울 수도권에서 대기업들이 쫙 빨아먹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전라북도 역외 유출의 가장 큰 요인이 당시에 4조 7천억 중에 1조 6천억이 대형 유통 매장, 이마트, 롯데마트, 여기가 1조 6천억, 1조 5천억에서 1조 6천억 빨려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통업체보다 1위가 뭐겠습니까? 온라인.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예. 그 온라인으로 해서 뭐 쓱 배송, 마켓컬리 뭐 이런 걸로 빠져나가는 돈이 2배 가까이가 됩니다. 쭉 빨려나가는 거죠. 시장에 사면 그거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 끝나고도 여기 유출은, 특히 유통에 있어서의 여기 유출은 더욱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지역 경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회적 경제가 부각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비춰봐도 요맘때쯤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지역 경제 또는 전체 그 국민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됐는데요.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책에 요약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빈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더 푸어, 영어로. 예. 빈민은요, 우리는 많이들 가난한 사람을 빈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에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가난한 사람, 그때는 어차피 너도 나도 다 가난했어요. 중세 봉건제 때. 예. 그때는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유럽에 영주가 있으면은요, 성 안에 딱 영주가 있으면은 그 성 밑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주가 나눠준 땅에서 농사 짓고 갖다가 세금 바치고, 아니면은 영주가 시키는 일, 너 농사 지으면 농사 짓고, 너 와서 청소해, 너 신발 만들어, 너는 옷 만들어 등등으로 역할들을 다 주잖아요. 더 푸어라고 하는 빈민은요,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어느 날 이 역할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성전이었잖아요. 이슬람, 이 극악무도한 이슬람으로부터 우리의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성전에서는 내가 죽어도 저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십자군 전쟁은요, 민족의 대이동이었어요. 저 독일 북부에서부터 온 가족이 구르마를 끌고 내려옵니다. 군인만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았다. 10몇 차례였죠. 그러면서 쭉 내려올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먹는데 딱 머물면은 여기에 시장이 서게 되죠. 예. 그 시장도 딱 내려가면서 영주의 동의하에 시장을 딱 세웁니다. 그러면은 그 시장의 인근에 농사 지은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쫙, 그게 바로 이제 도시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요. 어쨌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 시장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없어지면 되는데 한번 맛들였잖아요. 그전에는 저 개똥이가 내가 입을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도시와, 아니가 시장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영주가 굳이 개똥이한테 머슴처럼 옷 만드는 일을 개똥이한테 시킬 일이 없어요. 시장에 사오면 되는 거야. 상인들이 파는 옷 갖다가 자기가 사다가 그냥 충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야, 이제 너 그만 혀. 이래서 이렇게 어느 날 영주로부터 내가 했던 일들이 시장이 생기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렸네? 근데 그전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잖아요. 함부로 옮겨 다니, 이웃 동네 가다가
걸리면은 죽여버렸습니다. 왜? 지 살던 곳에서 도망쳐 나온 놈들은요, 셋 중에 하나예요. 예. 첫 번째로는 뭔가 범죄자죠. 두 번째로는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뭔가 목적을 갖고 온 놈입니다. 비정상적이잖아요. 죽여버렸죠. 법적으로도 이전의 자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셔우드 숲으로 기어들어간 게 로빈 훗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 일이 없어져서, 예? 그래서 할 거라고는 구걸로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숲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도적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떼거지로 다니고 있으니까 영주들도 골치 아플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래서 잡아다가 강제 수용소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군대가 조직됐고요. 수용소를 관리해야지 되죠. 그래서 그것을 국왕의 이름으로 하고 영주들이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전에는 없었던 이 거짓대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한 위에 나오는 것처럼 구민법, 그 다음에 노동법, 구제법이죠. 노동법, 정주법 뭐 등등의 법들이 개혁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정부 주도에 이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었던 반면에 밑에 보십시오. 민간에 여기에 자활은 셀프 헬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주 밑에 있을 때는요, 나의 정체성이 없었어요. 성도, 유럽의 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든 아니면 직업이 성이 돼버린 경우들이잖아요. 자기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나는 영주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끈떨어진 연이 됐잖아요. 그럼 나를 어떻게, 나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 셀프라고 하는 고민들이 생겼죠. 누구 밑에서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도와야지 되는 것 아니야? 우리를 스스로 도와야지 되는 것 아니야? 자, 이때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합니다. 바로 퀘이커 교도. 퀘이커 교회에서 이 빈민들을 민간에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지? 출발한 것이 바로 협동촌 운동이에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숲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넓은 평야 어디에다가 자리 잡고 우리가 개간을 해서 같이 살자. 그렇게 민간 주도의 자활, 스스로를 돕기 위한 정착촌, 협동촌 운동들이 쭉 진행됐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지금 민간 주도의 사회적 경제가 바로 역사적 그 빈민, 자본주의 이전에 빈민들의 문제 해결들을 위해서 시작됐다고 저희들은 뿌리를 찾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퀘이커 교도에 그 벨러스라고 하는 이론가들도 있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쭉 정리해 오다가 그 오원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협동조합의 창시자가 당시 이 양반은 영국에서는 성공했는데 미국에 협동촌을 지었다가 쫄딱 말아먹었어요. 근데 오원의 제자들, 후배들이 사실은 영국에서 성공하죠. 바로 그게 최초의 협동조합. 갑자기 생각이 뭐였죠, 목사님? 로치데일 협동조합.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최초로 성공한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그 전까지 오웬까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생산자 협동조합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협동촌을 꾸리고 여기서 함께 생산해내고 이거는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였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려워졌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로치데일은 그래서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왔는데요. 지금 사회적 경제가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중요한 정책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된 것은 현대적 빈민. 지금은 절대적 빈민도 있습니다. 굶어 죽잖아요.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현대적 빈민들을 국가 주도의 이러한 구제 방식으로 할 거냐, 과거처럼, 아니면은 우리 스스로를 돕기 위한 자주적 조직으로 다시금 만들어 갈 거냐. 저는 이 분수령에 한국이 지금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국가가 주도했던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 자활사업 이런 것들만 자꾸 보고 있는데 마을 기업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는 이미 협동조합이 출발했었고요. 굉장히 단결이 잘 됐습니다. 얼마나 단결이 잘 됐으면 일본 놈들이 퍼뜨린 말을 우리가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동업하면 망한다. 일본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단결을 했고요. 농촌에서도 노동조합도 실제로 일제시대 1920년대에 이미 출발했었어요. 협동은행도 만들었고요, 당시에. 잊지 마세요. 우리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농업이 중심이 되어 있던 우리의 삶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동에 아주 익숙한 나라들입니다. 일본 놈들처럼 칼 들고 막 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동이었죠.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벌써 이것도 7년이 됐네요. 토마 피케티가 쓴 게. 아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게 되는구나. 이게 나오네요. 피케티, 저 한 700페이지, 800짜리 책인데 전 세계 30여 개국에 200년, 300년의 세금 낸 자료, 국가 통계 자료들을 쫙 분석해서 정리한 겁니다. 피케티는 아마 노벨 경제학상 당분간은 못 받을 것 같아요. 너무 진보적이라. 피케티가 하는 말은요, 딱 한마디예요. 결론, 역사는 반복된다. 어떻게 역사가 반복될 거냐? 이게 1910년대까지, 이때가 뭐냐면은 정말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벨 에포크라고 하는, 프랑스 말로 좋은 시절, 호시절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벨 에포크 시대입니다. 이때가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말하는 프랑스 혁명이 1879년? 1789년? 그때부터 이어지는 정말 100년의 이 풍요로운, 니나노하고 있었던 이 귀족들의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체 이 부 중에 자본이 얼마나 가져갔냐는 거예요. 부의 이 불평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500%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런데 요 무렵에, 이렇게 올라갔던 요 무렵에 꺾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1918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죠. 1925년, 1917년인가요? 러시아 혁명이? 하여튼 17년인가 18년인가. 1925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세계 대공황. 엄밀히 말하면 세계 대공황은요, 1860년대부터 10년 텀으로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10년 텀으로. 10년 텀으로 계속 일어나는 경제 대공황, 세계적 대공황과 전쟁과 혁명이라고 하는 한 시대의 인간들의 역사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를 뽑아보니까 결국 부의 격차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것이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1950년, 즉 1, 2차 세계대전, 뉴딜 정책 등등으로 해서 절반으로 25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놈 곳이 다시 삐그작 올라가서 특히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신자유주의에 쭉 올라가면서 다시금 500%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한 2030년쯤 되면 또 될 거다. 대표적인 현상이 뭡니까? 그래서 부의 세습. 태어나면서 우리 금수저 이야기 하잖아요. 금수저가 태어나고 있고, 부의 세습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신분의 세습들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1인 1표를 누릴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1인 1표가 지금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튼 간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이르렀고요. 그런 속에서 다시금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의 대안으로 피케티는 묻죠. 다시금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해야지 되느냐.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또 혁명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황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대공황 이후에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 역사는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 한번 희극이었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증으로 하는 것이 부의 격차입니다. 이게 2015년인가 2012년인가 자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 보십시오. 상위 10%가 50%의 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조차도 그러니까 바텀이라고 하는 것이 50%를 하위 계층으로 중산 40%를 잡고 있어요. 10% 상위, 40% 중산, 그리고 50% 하위 계층. 이게 1대, 20대, 이제는 80으로 돼버린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단 10%가 50%의 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위 50%는 20%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 중에도 상위 1%가 2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절반 20%만큼을 단 1%가 갖고 있는데 이게 2030년 되면은 60%, 1%가 20%, 중산층, 하위층 다 줄어들어서 15%, 25%, 2030년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2020년에 이 수치를 통과해 버렸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비슷하죠. 예.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뭔가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2008년 때 한번 생각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조선일보조차도 자본주의 3.0 이야기했잖아요. 자본주의 3.0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기존이 자본주의 1.0이었으면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저것들이 누리는 자본주의의 호황을 가져왔던 게 자본주의 2.0이었으면 지금은 자본주의 3.0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할 때요,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 지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 필요해. 마을 기업은 공장이나 기계 시설들을 지원해 주니까 마을 기업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많이들 지금도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하고 싶은 필요한 돈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삐그덕거립니다. 혹시 저는 이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좀 넣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이 기업을 부문으로 구분해 보면은 먼저 만들어진 자활기업, 자활, 원래 이제 여기 지난해도 지역자활센터 있잖아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원래는 자활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장이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수십 개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활 사업장을 갖고 시범적으로 몇 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도 판매처도 확보하고 이게 독립해서 독자적인 경영 구조들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면은 독립시켜내는 게 자활 기업이에요. 그러한 자활 사업, 그리고 자활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기업,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이렇게 4개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요. 각각 정책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활 기업은요, 우리가 말하는 취약계층, 취약계층과 바로 그 위에 차상위 계층, 이분들은 일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배움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우리가 영세민이라고 했던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 이분들이 사실은 범죄나 알코올홀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전락되고 또 가족 자체가 깨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고 생계를 최소한으로 영위할 수 있는 영세민 지원법이 있다가 2000년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일의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정책이 바꾸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자활기업은 엄밀히 말하면은 자활 사업단에서 독립하고 2, 3년까지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취약계층들의 근로기회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자활기업 내지는 자활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왼쪽에 여기 보면은 거래의 빈도가 많고 적은 것들을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고 물건을 만들기도 만들어서 팔고 또 원재료를 구입해다가 팔고 이러한 거래 빈도가 많으냐 적으냐. 또 하나는 자산의 투자, 사람도 채용 해지되고 기술도 필요하고 공장도 있어야지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게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무실, 기계, 창고, 공장 아직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거래 횟수도 분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많아야 한 달에 한 번이에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개모임. 개모임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쌀게는 1년에 한 번씩 농사져서 쌀 한 가마니씩 모으잖아요. 그러한 개모임을 위해서 자산 투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산 투자도 적고 거래 빈도가 낮은 데들은 개모임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호회 하듯이. 그런데 이제 그 경우를 빼고는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지되냐면요. 거래 빈도는 많아요. 그 대신 자산 투자는 적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적 기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요. 대부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지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노인 돌봄 사업 같은 거 제가 요양원 뭐 이렇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방문해서 건강 체크도 하고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만들어드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공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많이 함께 모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은 사회적 기업은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데 그 사회적 일자리가 일반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사회적인 공공적 가치와 목적은 높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게 맞죠. 반대로 거래의 빈도는 떨어져요. 대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다. 대표적으로 마을기업이죠. 농촌에 있는 고추장 공장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고추로 팔았어. 그러다가 좀 더 나오면은 이제 고춧가루로 팔 때는 고추를 수매해서 내지는 싹 걷어서 쌓아둘 창고가 필요하죠. 고춧가루를 분쇄하려면 분쇄기가 필요하죠. 고추장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기계가 더 필요하죠. 그리고 이거를 한꺼번에 다 팔 수는 없으니까 건고추로 팔 때는 가을에 팔아버리면 되는데 고춧가루, 고추장은 둬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냉동 창고나 냉장 창고와 같은 보관시설들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농산물과 관련된 제조, 가공, 유통과 관련된 데는 이러한 창고가 필요하고 아니면 농가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건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마을기업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주식회사와 같이 이거는 새로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하나의 법인 형태로 인정해 준 겁니다. 협동조합은 당연히 일반 기업인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합원의 공동책임 내지는 그 구성원들의 안정적 이해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협동조합이니 사업의 양도 많고 고정자산이 투자될 경우에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회사와 같은 법인격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협동조합 만들면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인건비나 사업비와 같은 직접적 지원을 못합니다. 법으로 금지시켜놨어요. 대신 이렇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이 공공적 목적, 사회적 목적들을 위한 데들은 공공구매 의무 제도라고 하는 일정한 비율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각각 사회적 경제도 그 역할들이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거의 제가 안 쉬고 그냥 막 달려왔는데 피곤하시죠? 근데 제가 어쨌든 최대한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아까 이제 맨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재발견이고 공동체의 해체, 사회의 해체가 아니라 다시금 사회가 모여야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표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행위의 주체는요, 우리는 맨날 시장 경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페스토프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시장에서는 경제를 조직할 때 무엇으로 사고 파는 또는 수요와 공급을 무엇으로 조직합니까? 가격이죠. 물 한 통에 500원 딱 붙여놓으면은 내가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하면은 가게에 간다, 500원 낸다, 물 가져온다, 마신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가격을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는 피도 눈물도 없죠. 이 사람이 사흘 밤낮을 걸어와서 탈진한 상태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온 사람인지 구분 안 해요. 500원 내. 500원 내면 이 물 줄게죠. 또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피도 눈물도 없을 뿐더러 돈만 벌면 됩니다. 즉 술도 담배도 마약도 팔 수 있죠. 시장에 돈 가져오면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 시장을 통제하죠. 시장은 가격을 붙이고 지불 능력이 있으면 물건을 파는 것,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얻는 것, 이게 시장 경제의 가장 단순한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국가는 이 고삐 풀린 시장에 대해서 제어하고 통제하죠. 마약 팔면 안 되지, 새끼야.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 팔지 마.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국가는 중요한 일들을 하죠. 우리 국민의 세금들을 모아서, 그죠? 이러한 공공적 사업, 사회 인프라도 깔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 지출도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일으키는 가장 큰 경제 행위가 있습니다. 전쟁이죠. 군인과 물자를 다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한 방에 먹어버리는 것, 국가가 하고 있는 가장 큰 경제 행위죠. 그래서 시장으로 하여금 피도 눈물도 없게 하는 것, 한편에 이거를 우리는 억제 해지되고요, 국가로 하여금 시장 통제의 자기 기능들을 분명히 하도록 강제해내는 것, 결국 사회의 몫입니다. 저 공동체, 바로 사회는 국가의 법과 시장의 가격과 달리 사회는 규범, 도덕,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가동되죠. 그래서 제가 몇 시까지죠? 지금 이제 왜냐면 다음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그래서 요것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엄밀히 말하면은 시장은 상품 교환에 따른 가격을 붙여서 상품 교환에 따라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국가는요, 법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 세금 걷는 거고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분배입니다. 모았으니 굶어 죽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 등등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재분배를 통해서 시장이 만들어 놓는 이러한 차별들을 완화시키는 정책들을 하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국가도 기업도 둘이 짝짝꿍까지 될 수 있으니 공동체는 엄밀히 말해서
규범에 움직이지만은 이거는 돈을 더 벌기 위한 것 또는 법적 강제력이 아니라 호혜, 상호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한 의무,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책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경제가 실질적으로는 기업과 국가의 경제보다 훨씬 큽니다. 행동주의 경제학이라는 것을 창시한 허버트 사이몬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1978년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때 이 양반의 논문이 미국의 경제들을 쭉 분석해보니 실제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전체 경제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과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가 3분의 2,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용돈을 주고 부모님께 용돈을 주고 아니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상을 차려주고 점심 챙겨서 내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까지 시장에서 파출부 아주머니를 고용하고 등등 식당에 가서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시장으로부터 채워져야 된다. 내지는 공공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그것을 케어해 줘야 된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이것보다 더 많다가 아니라 원래는 경제라는 것은 살림살이, 가족에서부터 공동체로부터 출발했는데 그것이 이윤의 목적으로 통한 시장에 의해서 집어삼켜진 거고요. 또 그것을 통제하기엔 국가가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자, 제가 부지런히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을 넘겼지만은 아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동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경제만으로 들여다볼 때 해법을 찾을 수가 없죠. 경제 너머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아마도 목사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신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가 시장이 결코 채워줄 수도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경쟁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본래의 모습들을 지키고 유지시켜내는 것.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저는 그것이 정말로 참 진리로 가는 경제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더더욱 사회적 경제가 중요시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 못한 부분은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서 아마 채워주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